몇 해 전 여름, 나는 서울 변두리에 위치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 계약 조건이 워낙 좋았던지라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보증금과 월세의 매력이 컸다. 처음 이사 간 날은 모든 게 정상적이었다.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작은 창문과 아늑한 거실, 모든 게 따뜻하고 안락해 보였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사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매일 밤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천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건물 구조 탓에 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분명해졌으며 방향 역시 내 천장 바로 위에서 나는 것이 분명했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고층에 사는 이웃에게 물어봤지만 위층은 비어있다고 했다. 더군다나 그 소리는 꼭 자정이 다가올 때만 들려왔다. 처음엔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가끔은 누군가 흥얼거리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2달이 지난 어느 밤이었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다. 마치 내 방 천장 바로 아래에서 나는 듯했다. 심지어는 습기 찬 숨소리마저 느껴질 지경이었다. 나는 그 소리가 너무도 명확해져서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빌라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인은 머쓱하게 웃으며 이 건물에는 오래된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몇 년 전 이 빌라의 4층에 살던 여성이 정체불명의 이유로 실종되었다가 뒤늦게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그때 발견된 장소가 다름 아닌데 바로 위층의 방이었다. 이후로 그 방 세입자는 오래 머물지 못했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소리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도 없고 주변 이웃들 역시 이 소문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듯 보였다. 그날 밤 나는 결단을 내렸다.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현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내가 직접 그 방에 가보기로 했다. 자정이 다가오는 그 시간 손전등 하나를 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위층으로 향했다. 문은 쉽게 열렸다. 방 안은 습기와 썩은 냄새로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고민된 한 작은 공간을 발견했다. 속을 들여다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작은 공간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일기장이 있었고 그곳에는 그 여자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사진들 속에서는 그녀가 결코 후회했던 적이 없다는 듯한 얼굴들이 보였고 일기에는 그녀를 애타게 찾던 약혼자의 이야기와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들에 대한 절절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나는 급히 짐을 싸고 빌라를 떠났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그 방에서의 경험은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때때로 생각난다. 그 여자가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하고 그때 제대로 듣지 못한 그녀의 마지막 말을. 그 이후로 나는 새로운 집을 구할 땐 계약 조건보다는 그 집의 역사를 먼저 알아보는 습관이 생겼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항상 그래왔듯이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집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시골 친척 집에 가 있어서 빈집이었다. 그때 나는 인터넷에서 기묘한 도시 전설과 공포 이야기를 읽고 있었는데 마침 어둠 속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다. 게시글은 대략 이런 내용이었다. 어느 시각에 혼자 집에 있을 때 창문 밖에서 낯익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 절대 응답하지 말라. 그것은 그 무언가가 당신을 외부로 위인하려는 속셈일 수 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라. 만약 창문으로 다가가거나 응답하게 되면 그날 밤 이후 당신은 다시는 편히 잠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읽고 난 후 나는 흥미로우면서도 조금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별다른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까맣게 잊고는 시간을 보냈다. 밤도 깊어가고 졸음도 슬슬 밀려오던 차에 나는 곧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기로 했다. 침대에 눕자 귓가에 아지랑이처럼 잔잔히 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그것은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다. 내 절친 영수의 목소리 말이다. 그러나 영수는 타지에 있어서 이곳에 있을 리가 없었다. 놀라서는 방 곳곳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다. 잠시 후 다시 지훈아 도와줘. 라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분명히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겁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진짜 영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치고 지나갔다. 결국 나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향해 다가갔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한낮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어 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 뒤편에서 무릎 꿇은 여자의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다. 너의 친구는 안전하지 않아. 그녀는 속삭였다. 깜짝 놀라 곧바로 뒤돌아보았지만 방 안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그날 밤 그 끔찍한 경험은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로도 같은 목소리가 여러 번 속삭였고 나는 매번 방 안을 헤매며 그 출처를 찾았다. 이 모든 것이 상상 속의 일이 아닐까 나 자신을 의심하면서도 그 속삭임이 밤마다 반복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에게만 들리는 것이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다급히 영수에게 연락했지만 그는 여전히 타지에 있었고 안전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목소리와 그림자는 더 자주, 더 강렬하게 내 곁을 맴돌았다. 점점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나는 확진할 수 없는 두려움에 갇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그 목소리가 들렸던 날 밤, 그것은 더 이상 창문 밖에서 들리지 않았다. 바로 내 옆에서 마치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듯 이제 너의 차례야라고 말을 걸어왔다. 공포에 질려 나는 소리를 질렀고 이후로는 기억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돌아왔을 때 나는 방 한쪽 구석에서 혼자가 된 채 발견되었다. 나에게 닥쳤던 공포의 실체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순간부터 창문 밖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다시는 응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무언가가 나를 노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채 이후로도 그 속삭임은 몇 번이나 더 들려왔지만 나는 그것을 무시하는 방법을 배웠다. 어쩌면 그 목소리는 아직도 나를 노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창을 향해 다가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 번은 어두운 밤, 대학생 민성이 자취방에서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하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2시를 넘긴 시간이었다.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과제가 남아있어 그는 계속해서 타자를 쳤다. 밖에서는 간간히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릴 뿐 주변은 고요했다. 민성의 자취방은 작은 원룸으로 베란다 같은 작은 발코니가 연결되어 있었다. 발코니 창문에는 항상 두꺼운 커튼을 쳐두었는데 그날따라 어디선가 찬 바람이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창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고개를 흔들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다.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면서도 뒤로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민성은 소름이 돋아 뒤를 돌아보았지만 당연히 방 안에는 그 자신밖에 없었다. 착각이겠지 하며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했으나 그 순간 발코니 쪽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천천히 발코니 쪽을 바라보았다. 커튼 뒤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민성은 순간 호기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두려움을 억누르고 살금살금 다가갔다. 손을 뻗어 커튼을 살짝 젖혔을 때 그는 숨이 멎을 뻔했다. 발코니 창문에 낯선 손톱 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그 자국의 끝에는 이상하게도 붉은색으로 물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걸려 있었다. 이게 뭐지? 그는 머릿속이 하얘진 상태로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순간 누군가 발코니 문을 긁고 있는 듯한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민성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커튼을 확 열어젖혔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한참을 그렇게 굳어있던 민성은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혹시 윗집에서 손이라도 닿았던 거 아냐? 그냥 바람에 흔들린 거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마. 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나 민성은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불안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과제를 마치고 간신히 잠들었을 때 그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손톱 자국을 보게 되었다. 그 자국은 점점 가까워졌고 누군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내가 보고 있어. 너를 보고 있어. 깨어났을 땐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민성은 발코니의 커튼을 절대로 열어보지 않게 되었다. 그저 기분 탓이었겠거니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창문을 통해 느껴지는 그 불길한 시선은 마음 한구석에 남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성의 방에 친구 몇 명이 놀러왔을 때 그들 중 한 명이 농담조로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발코니 쪽을 가리켰다. 여기 말이야. 뭐 특별한 거라도 있어. 그 친구는 웃으며 커튼을 젖혔다. 그 순간 모두가 더욱 크게 웃을 줄 알았지만 웃음기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발코니 창문에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 손톱 자국이 더욱 뚜렷해져 있었다. 이제는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듯한 형태로 그 누구의 눈에도 명확하게 보였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민성은 두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자국은 단순한 자국이 아니라 여기 있던 누군가의 메시지라는 것을 그 이후로 민성의 방에 더 이상 친구들이 오지 않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모두들 무언가를 보고 난 후에는 그 방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그렇게 묻혀가는 듯 보였지만 민성은 여전히 밤마다 그 창문을 피하며 잠들었다. 끝내는 그곳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곳에서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가끔씩 허공을 응시하다 보면 그 창문 너머 느껴지던 싸늘한 시선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